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사람일까? 어릴 때는 말이 너무 없어서 주변에서 벙어리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나 자주 들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그냥 편하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재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편히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오래 남는 분 계신가요? 댓글 하나, 지나가는 말 하나, 농담처럼 던진 한 문장, 그게 하루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00개의 좋은 말보다 한 개의 날선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마음은 그 말을 계속 되감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해서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은 말이 두려웠습니다. 상처보다 오해가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건 가능하지 않구나. 기준을 세우는 순간 누군가는 불편해집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싫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속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저러지? 나를 무시하나? 비꼬는 건가? 해석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기준을 한 문장으로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렬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한마디가 오래 남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민감함이고 민감함은 기피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배우면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 정렬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 기준 안에서만 서 있으면 됩니다. 싫은 말을 듣는다고 내가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기준을 세우는 중인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착한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말보다 먼저 몸이 흔들립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그냥 웃어 넘기지 않고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먼저 뛰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부터 후들거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나답지 않은 건 아닐까? 착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기로, 만나는 사람을 조금은 선별하기로, 그리고 무례한 말 앞에서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하기로 결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몸이 먼저 망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도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잠시 고였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흘러갑니다. 그 잠깐 고이는 시간, 그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온 에너지를 바꾸려면 잠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지쳐왔는지, 나는 무엇을 반복해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흐르고 싶은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것,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려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떨면서도 말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착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떨리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도 지금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잠시 머물러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저에게 먼저 필요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요즘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 있으신가요? 왜 나는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을까? 혹시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말했다. 이 감정이 남는 순간 나는 분명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이 어디에도 닿지 않은 느낌.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지? 그런데요, 이건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많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사람 수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결이 맞는 사람에서만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적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많이 가까워졌던 친구. 그런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 한 달 정도 같은 반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아주 힘든 일을 겪었고 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이 너무 다르게 흘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친구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관계는 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어려워서 잠시 내려놓아지는 관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깊이에 닿은 사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없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겨봅니다. 나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늦게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인디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도식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좋은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를 정의하는 방식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보통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부른다. 조회수가 없으면 실패, 반응이 없으면 실패,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
하지만 인디언들에게 실패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실패는 비가 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이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가정 중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하다. 아직 결과가 없을 뿐인데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있는 한 그 결론은 아직 내려질 수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쌓아가고 있는 기록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직 비가 오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 또 생각을 적고 말을 남기고 다시 시도한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부르고 싶다. 실패는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그만두었을 때 생긴다고. 아직 가고 있다며, 아직 멈추지 않았다며, 그 길 위에서는 실패라는 말이 아직 필요 없다. 오늘 또 비가 오지 않았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선택을 잘못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못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리는 아주 이른 나이에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처럼 매겨진 출석번호, 시험이 끝나면 게시판에 붙던 등수표, 반평균, 전교 석차,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선택을 배우기 전에 비교부터 배웠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먼저 배웠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기 전에 몇 등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시절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는가였습니다. 등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쯤이다.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 뒤처지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졌고 잠깐 멈추는 것도 실패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에게 선택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등수처럼 인생을 정리해버릴 것 같고 한 번의 실수가 줄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계속 비교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선택을 못해서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줄 세워진 기억 속에서 선택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저는 선택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채널이 아닙니다.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배우기 전에 비교부터 배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비교가 어떻게 인간의 가치가 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선택의 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선택을 미루었던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다. 내가 들은 한 어른의 이야기가 있다. 그 사람의 첫째는 아주 어렸을 때 고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병원에 갈 형편도 갈 방법도 없어서 그저 집에 머물러야 했다고 했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울음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다. 그날 밤 그 어른은 삽을 들고 흙을 팠다고 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숨을 멈추면 묻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살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했던 밤이었다.
아이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의 고열로 청각을 잃었다. 그 이후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매일을 버텨야 했다. 집에는 늘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밥을 먹으러 왔고 그 어른은 밥을 차려야 했고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힘들었다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시간에 가까웠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어른은 기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누군가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짓누르던 하루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두고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다 살아냈다. 하지만 살아냈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포기해야 했던 선택들, 살아보지 못한 삶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어른의 인생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도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 시대는 어떤 사람들에게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온 견딘과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 번쯤 멈춰서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의 삶.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음 이야기는 그 이후에 남겨진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전업주부는 경제적으로 무능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제 이름으로 찍힌 월급은 없었습니다. 카드는 남편 이름이었고 통장은 공동이었고 소득증명서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 제 안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무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24시간 노동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경영입니다. 감정을 다루고 분위기를 조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일은 고도의 정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급여 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사치하려고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에게 돈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힘. 아이에게 엄마도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무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벌겠다고 해서 속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저에게 존엄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사회에 기여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키웠고 한 가정을 지탱했고 수많은 날을 버텼습니다. 다만 그것이 숫자로 찍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기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의 의미를 제가 정의하는 사람. 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는 쌀을 씻었습니다. 밥통에 쌀을 붓다가 몇 알이 가장자리로 흘렀어요. 치우려고 했는데 솔직히 좀 귀찮더라고요.
어차피 밥이 다 되면 열기로 익겠지. 그때 치우면 더 쉽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치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었어요. 밥이 다 됐을 때 남편이 밥을 푸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쌀을 씻지도 않고 넣었어? 그 순간 뭔가가 확 치밀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버럭버럭 소리도 질렀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단순히 쌀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집안일을 한 번도 같이 한 적 없는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작은 실수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할 때 그 순간 쏟아지는 건 분노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쌓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남편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헤어짐이 두렵지도 않아요. 다만 돈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군가와 함께하든 혼자이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걸 저는 쌀알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존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됩니다. 서러움은 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이 감정을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향한 첫걸음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이 사실은 더 단단해지기 직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쌀알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의 시선 그 자체만은 아니다. 그 시선을 내가 내 안으로 들여올까봐 그게 더 무섭다. 사람은 처음에는 남의 태도에 상처받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태도를 자기 기준으로 삼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 정도 위치니까. 그 말들이 쌓이면 남이 나를 낮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나는 그 지점이 가장 두렵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선을 그어주지 않아도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도. 그래서 더더욱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나까지 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지켜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아니다. 그저 끝까지 남아있어줄 나 하나만은 내 편으로 두고 싶다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두고 예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한번 무너진 사람만이 알게 되는 감각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을 하면 나는 나에게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게 될까? 이 자리에서의 나는 나를 귀하게 다룰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나를 끝까지 챙겨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만은 지키고 싶다. 요리를 하다 보면 손을 한 번 더 씻게 되고 한 번 더 헹구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꼼꼼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더 확인하고 더 반복하고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조용히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 것을 남에게 다 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착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표정도 기억나고 그 상황도 기억나고 내 마음도 다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랬었나? 이렇게 끝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나는 내 시간을 준 거고 내 마음을 준 거고 내 일부를 준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편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나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로움이었던 것 같고 조급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라도 놓치면 혼자가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알면서도 못 끊었습니다. 그때 저를 떠올리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을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보다 관계가 먼저였고 손해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시기. 문제는 그 따뜻함이 아니라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멈추고 조금은 생각하고 조금은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고 차가워진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 다 걸었습니다. 기쁨도, 위로도, 인정도, 사랑도. 그 사람이 흔들리면 저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고 침묵 한 번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 하루가 누군가의 태도에 이렇게 좌우될까?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깊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그래서 바꿨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걸지 않기로. 성취감은 일에서, 확장은 아이디어에서, 위로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서, 기쁨은 친미에서. 누군가를 덜 사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덜 흔들리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을 나누자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원망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걸 한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자 삶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감정을 몰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곳에 숨을 두고 제 중심을 지킵니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 기대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장면을 자주 떠올리며 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
시간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비교를 배우면서 삶은 점점 바빠졌고 생각은 많아졌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재촉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조급함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었고 모두가 서두를 때에도 잠시 멈출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나는 이미 한번 아무 조건 없이 평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도 언어도 비교도 없이 그저 존재로 놓여 있었던 경험. 그 기억은 앞으로 돌아가라는 초대가 아니었다. 다시 아이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조급해지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한번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해도 괜찮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편한 길이 보여도 그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빠른 답이 있어도 잠시 머뭇거린다.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감각에 가깝다.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평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 또 내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미 한번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니까. 다음에 같이 하자. 이 말 지켜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조차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미루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말이 없는 상태. 어쩌면 지켜지지 않는 다음해보다 아예 사라진 다음해가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에 이 말 안에는 작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전제. 다음에라는 말은 미래를 정확히 약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관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느슨한 신뢰입니다. 지금이 나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이 괜찮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가자. 다음에 해보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상태. 왜 그럴까요? 관계에 조금씩 계산이 들어가면 그 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계산할 수도 있고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감정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쓰는 건가? 내가 더 찾고 있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은 미래보다 현재의 균형을 먼저 따집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여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질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고 있을 때 함께의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를 다음해가 의외로 소중합니다. 그건 완벽한 약속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지켜지지 않는 다음해가 아니라 아예 다음해라는 말이 사라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미루지도 않고 기약도 없고 함께 그리는 장면도 없는 상태. 그건 갈등이라기보다 건조함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따뜻함이 줄어든 상태. 이건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온도가 조금 변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관계는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같이 웃을 미래, 같이 걸을 미래, 같이 피곤할 미래. 그 상상이 줄어들면 몸이 먼저 압니다.
혹시 요즘 다음에라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쳐 있는가? 계산은 방어의 신호이고 지침은 회복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감정을 억지로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여보는 것. 아, 내가 지금 조금 계산하고 있구나. 아, 내가 조금 지쳤구나. 그 인식이 이미 절반입니다. 선택하기 전 잠시 멈춰봅니다. 나는 함께의 미래를 아직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기를 멈춘 건 나였는가? 다음에라는 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라졌다면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볼 때입니다.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를 다음에 보다 아예 말조차 사라진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금방 잊힙니다. 그래서 조금은 남으려 애쓰기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를 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상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는데 상대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내 마음만 갑자기 편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을 뿐이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자주 화가 났습니다.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았고 반복되는 상황에 계속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때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의 대부분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가 계속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걸요. 어느 순간 이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겪다 보니 이건 냉소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이상하게도 싸울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아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랐고 책임을 나눠주길 바랐고 변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대, 실망, 분노, 이 구조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분이 생기자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사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애쓰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 삶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지금 계속 화가 나는 관계가 있다면 이 질문을 조용히 한 번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이상하게 계속 부르게 됩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멈춥니다. 아, 여기에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남겨진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